위험과 기회가 다 공존하는 게 2024년 중국의 펀더멘탈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했죠. 부동산 경제. 그렇죠. 근데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어요. 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크게 잡을 수 있는 건 중국 증시라는 거죠. 결국 기업들이 그 돈을 버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지금 돈 벌 수 있는 글로벌 환경이 아니에요. 경제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네, 오늘 모신 분은 미국 어바인 대학교 공대 교수로 이번에 새로 보직을 옮기셨네요. 안유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그 인사하는데 네. 그 딴 일을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아니요.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좀 보고 있었어요. 네. 네. 방송 들어가기 전에 좀 미리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스타트부터 네. 오늘 감이 네. 좋네요. 네. 왜요? 근데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아 교수님 이렇게 소개 안 하고 네. 어바인 대학교 해가지고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미국 어바인 대학교 공대 대학원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석사, 과정과 자산관리 MBA, 그리고 서티피케이션 평생 교육과정 이런 대학원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교수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2월까지 돼 있는데 그냥 올해부터는 예, 그 호칭을 쓰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도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나긋나긋한가요?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새해부터 점잖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 네, 이제 그 점잖게. 교수님 이렇게 지위가 네. 올라가니까 점점 이렇게 이 뭐라 그럴까 이 점잖- 공격력이 사라지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댓글에 저보고 너무 잘난 체 안 돼서 제가 조금 겸손하게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중국 주식 이야기 좀 할까요? 요즘 한국 주식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계속 몰리면서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거든요. 네. 1월 효과가 갑자기 네. 나왔을 정도로. 네. 근데 중국은 더한 것 같아요. 몇 개월째 지금 지난달하고 1월달 네. 그 역대 최고의 외국인 자금 뭐 80억 불씩 들어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요.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리고 또 플러스 미중 갈등이죠. 중미 갈등 등등 악재가 많이 쌓였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중국 개념 주식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중국 자체 증시도 굉장히 안 좋았죠. 특히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 한 달 내 최근에 저점이 12월 23일가 크리스마스 딱 전이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방송 여기 하고 있는 거의 한 달인데요. 한 달 내 지금 6.8% 정도 지금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오른 원인이 사실 저는 단기 얘기를 하는 걸 좋아는 안 해요. 이게 뭐 단기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파이낸스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1월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제너럴 이펙트를 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세금 효과 때문에 팔았다가 다시 사는 시점이 또 1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1월은 우리가 모든 국가에서 1월 효과라고 다 관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중국에서 부양 효과를 지금 계속 경기 부양을 계속 하고 있죠.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을 계속 하고 있고, 작년에 중앙경제공사회의 그리고 올해 초 1월 4일인가요? 그 중국인민은행에서 내놓은 정책 방향을 보면 지금 부동산에 대한 안정적인 연착륙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각 은행들에서 부동산 연착륙을 지원해라 이런 식의 정책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연착륙 의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좀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중국의 리오프닝 이후 네. 코로나 방역 해제, 네. 규제 해제, 네. 요 이슈가 나오고 나면서부터 정부 정책들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네. 그 뭐라 그러죠? 알리바바 같은 네. 그 이제까지 뭐 규제를 좀 받았던 네. 그 플랫폼 기업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뭔가 지금 중국 내부에 어떤 이슈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와서 많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제 전체적인 큰 흐름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뭐 아시겠지만 경제를 볼 때 장기 전망이 있고 중기 전망이 있고 단기 전망이 있는데 단기라는 건 1년 이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1년을 전망을 해보면 그러니까 도전과 다시 말하면 리스크와 기회와 도전과 기회가 다 있습니다. 올해 1년은 도전이 뭐냐?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국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코로나가 중국이 시작돼서 중국에서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사실 웨이드 코로나를 다 했는데 중국이 작년 12월 초부터 어떤 사회에서 압력에서 사람들이 예상보다 빨리 사실은 먼저 위드 코로나 했잖아요. 코로나 네. 정책 방역 풀었잖아요. 원래는 한 양月끝나서 한다고 했는데 뭐 대부분 전문가들이 근데 어떤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작년 초에 12월 초에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 재개를 보면은 급속도로 지금 전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통계를 봤더니 9억 명이 지금 넘게 걸린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10명 중에 9명은 걸리는 걸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전파가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경험 보면 이게 다 풀어놓은 다음에 좀 과정이 필요해서 이렇게 다 하이피크로 가는데 중국은 지금 뭐 2020년 인구 통계가 12억 인구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9억 명이 넘어 걸렸으니까 생각보다 지금 한 달 정도 좀 넘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전파가 된 거죠. 빨리 피크로 가버리면 빨리 끝낼 수도 있죠. 왜냐면 전 국민이 빨리 이게免疫체계가 생겨버리면 빨리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된다. 그래서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급격하게 전 성에 걸쳐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어떤 양상으로 지금 전개가 되냐, 이게 어느 정도 길게 가냐에 따라서 올해 펀더멘탈이 소비가 영향받을 거로 보고 있는데 두 번째는 또 도전이 뭐냐면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이런 제재, 특히 IRA라고 하잖아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이런 특히 신흥산업에서 중국 기업의 테크 기업이다 이런 제재는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올해 더 확대될 거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상당 부분 중국 기업들이 불리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불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했죠. 부동산 경제. 그렇죠. 근데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되게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중국은행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부동산 연착륙 해라고 지금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그 표현들을 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일선 도시하고 이선 도시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음대로 부동산을 사게 하지 않았어요. 좀 조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보면은 상당 부분 이제는 완화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집을 사는 사람 두 가지 수요가 있어요. 집이 없는 사람이 사는 걸 중국어로 깡쉬라고 하거든요. 하드 수요. 집이 없어서 돈 열심히 벌어서 새로 사는 거. 네. 그걸 깡쉬라고 하고요. 집이 원래 있는데 업그레이드 수요. 예, 질적 삶의 향상을 위한 수요. 예, 그런 수요가 두 번째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집으로 옮기려는. 이런 수요죠. 근데 이제 중국은 워낙 그 가게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 깡쉬 하드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풀었단 말이에요. 우대 정책도 많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질적 삶을 위한 사람들이 집을 옮길 수요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잘 되도록 정책 지원을 해라.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을 제가 쉽게 풀면은 부동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집이 없는 사람은 못 산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3년 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돈이 없는 사람은 점점 더 없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더 빈부격차가 커졌죠. 그러니까 결국 중국 정부에서 판단한 거는 결국 돈 있는 사람 집을 살 거다. 그러면 중국 부동산 경제를 살리려면 돈 있는 사람들이 또 집을 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중국 정책 방향이 뭐냐면 농민공이라든지 결국 도시에 들어온 뭐 대학생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좀 소외된 계층의 농촌 지역의 사람들이 도시로 왔을 때 농민공으로 일하는데 집을 사도록 정책 완화를 했는데 지금 3년 제로 코로나 정책 걸치면서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더라. 결국은 돈 있는 사람 사게 하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서 이번에 중국민에 나온 정책 보면 그런 데 대해서 더 많은 정책 지원을 해라. 지금 정책 방향을 해서 올해 부동산 경제는 역시 계속 도전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중 갈등 계속 지금 그다음에 지금 방역을 풀었는데 이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될지 이거는 중국 펀더멘탈이 굉장히
지금 도전입니다. 근데 기회는 있어요. 기회는 뭐냐? 미국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이제 며칠 후에 하잖아요. 6월 1일 한국 시간으로 발표할 건데 지금 전체 시장의 컨센서스가 지금 25bp만 올리는 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생각보다 빨리 지금 올리는 폭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리지 않고 유지하거나 혹은 마지막에 떨어뜨리면 이거는 뭐 이렇게 보는 사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올리는 폭이 확실히 줄어든 건 있어요. 그럼 이건 글로벌에 전체 그 글로벌 경제가 돈이 좀 이렇게 긴축이 좀 압박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또 굿뉴스죠. 일단 이런 면에서 기회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중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 이런 면에서 엄청나게 지금 정책을 많이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생각보다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목표보다 지금 올해는 훨씬 더 목표치를 실현할 걸 나와서 이런 신흥 산업에 대한 이런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지금 빨리 또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 네. 우리가 교육, 뭐 게임 그리고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원래는 규제를 강화했는데 이제는 중국 정부에서 나온 이 정책 스탠스 보니까 언어 표현을 보니까 기존에 이런 기업들이 갖고 있던 문제점 거의 다 해결이 됐다. 그 말은 이제는 규제보다도 투자를 격리하고 장려하는 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그런 데는 또 정책 완화 이런 것들은 또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과 기회가 다 공존하는 게 2020년 중국의 펀더멘탈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갈 거냐를 봤을 때 기회와 위기가 다 존재하는 거죠. 근데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어닝 쇼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각 개별 주식들이 흐름은 다를 겁니다.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여기 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열드 커브로 봤을 때는 올해 상반기에는 깜짝 좋은 장이 연출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그때 드렸었거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억하세요? 못하죠? 어쨌든 그래서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닝 시즌이니까 좀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대체로 팩터들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회라는 요소도 있지만 네. 가장 근본적으로 부동산 경기 위기, 그러니까 중국 경제 위기를 걱정할 정도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 먹히지 않으니까 자꾸 내놓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부동산이 흔들린다 그러면은 정말 큰 쓰나미 같은 현상이 벌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투자를 한다는 거. 항생이 거의 저점 대비 지금 한 2달 동안 50% 이상 올랐잖아요. 맞아요. 이유가 뭘까? 외국인들은 그럼 잘 될 거라고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거는 배후에는 JP 모르건, 골드만삭스 이런 월가 자본이 있는데요. 우리가 미국 주식을 보면은 많이 안 떨어졌어요, 외로. 보면은 그 전에보다는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데도 역사 평균이 유예가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엄청 많이 떨어진 거예요. 거의 50% 이하 다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게 월가 자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20%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중국 주식이 크지 미국 주식이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타로 봤을 때는 중국 주식이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지금 JP모르건이나 골드만삭스 내는 보고서를 보세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지금 IMF도 그렇고 뭐 지금 내놓은 보고서들 보면 자기네 작년 전망치보다 다 높이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게 골드만삭스, JP모르건 제일 긍정적으로 말해요. 올해 지금 막 5.4%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국이 이미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특히 홍콩 증시 지금 50% 오르는 건 일도 아니죠. 근데 미국 주식 50% 올려요. 이게 얘네는 돈이 이렇게 버는 지수가 거예요. 그렇게 올라간다는 건 개별단은 엄청난 거니까. 모르죠. pen군이니까 가중치 pen군이니까 근데 또 다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렇죠. 많이 올라간 게 가중치가 더 많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뭐라 그럴까요? 그 낙폭 과대에 의한 단기 그런 어떤 투자 관점에서 그래서 글로벌 증시 보면 그래도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크게 잡을 수 있는 건 중국 증시라는 거죠. 예. 그러면 네. 그 외국인 투자자들도 지금은 뭔가 좀 그 낙폭 과대에 의한 단기 트레이딩의 성격이 좀 지금 많이 몰려 들어가고 있는 게 먼 어떤 그
비전을 보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런 낙폭과대에 의한 단기 수익을 놓고 들어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 주식은 단기는 유동성이에요. 중장기는 결국 기업의 펀더멘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돈을 버냐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닝 시즌이니까 발표하는 거에 따라 개별 주식 표현은 다 다를 거예요. 인덱스로 보는 거랑 우리가 단기로 봤을 때는 결국 기업들이 그 돈을 버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지금 돈 벌 수 있는 글로벌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글로벌 환경이 지금 올해는 우리가 유럽하고 미국 경제 경착륙을 우려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작년 내내 중국 경제 경착륙이었고요. 올해도 지금 부동산 잘못 풀리면 또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돈이 갈 데가 없어요. 단기로. 그럼 그 돈이 어디 가겠어요? 결국 부동산 아니면 주식이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지금 아니잖아요. 그럼 주식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중국은 돈을 더 풀거든요, 지금. 지금 M2가 260 몇 조인데도 두 자릿수로 풀어요, 돈을.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GDP가 한 100조 조금 넘는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번에 제가 미국 가서 뭐 한 20일 있었는데 돈이 엄청 많아요. 투자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단기로는 돈이 어차피 자본가들의 돈은 한 시간도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시간도 시간 가치대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로 돈을 굴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떡 놓고 이러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어디 가겠어요? 그 단기로 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미래 산업 이런 4차 산업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앞으로 뭐 2030년, 2027년 이후에 돼야 어떤 모멘텀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럼 단타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단기는 유동성이 어차피 굴려야 되니까. 예, 그러면 바로 중국이다. 예, 그럼 공간이 있는 데로 가는 거죠. 근데 네. 참 이러한 것들 가지고 좀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 게 네. 긴축하고 금리 인상하고 미국과 이런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은 그럴 때 중국이 이렇게 된다면 네. 뭔가 좀 위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금리 차도 벌어지고.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위기가 나온다는 건 어떤 측면에서 질문하신 거죠? 뭐 예를 들면 예. 자본의 유출이라든가 네. 한국도 지금 금리 차가 1.5% 벌어지니까 미국하고. 네, 미국하고. 오케이.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더 뭐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 그리고 긴축이 아니라 돈을 풀고 있으니까 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네. 혹시나 이게 글로벌리 언밸런스한 상황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위기 상황은 없을까? 한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돈을 푸는데 안 풀면 돈이 나가게 돼 있어요. 자본시장 다 개방이 됐잖아요. 근데 중국은 자본시장 누누이 말했지만 못 나온다니까요. 돈을 못 나오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금리 계속 인하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이 자본시장 다 개방했잖아요. 네. 지금처럼 금리 인하할 수 있어요? 못 해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리고 지금 자본시장 완전히 지금 개방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본시장 개방 못하냐고. 어쩌면 기회를 점점 잃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본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하기 때문에 중국의 금리는 시장 금리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 정책금리라고 보는 게 더 맞고요. 중국의 금리가 시장 금리 아니다 보니까 환율도 시장 환율이 아닌 거예요. 네. 환율은 자금의 대외 가격이거든요. 위안화 환율은 위안화의 대외 가격이고요. 금리는 위안화의 대내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위안화를 많이 필요로 하냐 안 하냐가 금리 수준이고요. 해외에서 위안화를 많이 필요하냐 안 하냐가 환율이에요. 그렇죠? 근데 환율은 기본상 국내 금리 수준에서 결정이 돼요. 질문하신 대로 중국 금리와 미국 금리가 차이가 크면은 금리가 비싼 쪽이 환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네. 돈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시장 원리인데 그러려면 자본이 자유롭게 나갔다 들어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금리가 높은데 미국 가고 또 낮은 데서 팔거나 이런 게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닌데 있는데 그런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은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한머니 개념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 때문에 네. 안심하고 그 외국계 자본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 유동성 풀린 거는 다 갈 수 있는 게 우리가 자산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부동산, 주식. 그 기업 투자잖아요. 기업 투자는 단기에 수익을 못 버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예. 신재생 에너지도 말씀하셨지만 예. 이번에 이제 올해서부터 전기차 보조금도 이제 네. 중단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은 네.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도 투자가 늘어나는 현상,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신기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더 풀지는 않을 건데요. 보조금이 들어가는 산업은 클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커요. 오히려 중국이 2016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거나 없앴기 때문에 오늘의 전기차 경쟁력이 생긴 거예요. 이거 반대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없어졌을 때 더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결국 진짜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이게 보조금으로 산업을 성공시킬 수는 없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중국의 반도체 칩이에요. 반도체 산업이에요. 네. 돈을 2천억 원 넘게 꽂았는데 지금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대입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IRA 뭐 보조금들이 네. 끝나는 시점, 그때서부터가 본격적인 산업의 발전이 있을 것이다. 보조를 통해서 저는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사실 제가 길게 풀어줘야 되는데 풀지는 않을게요. 보조를 통해서 한 국가의 경쟁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산업들이 보조 정책을 이용하려고 기업들이 악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자기 경쟁력을 키우는데 신경을 안 써요. 편하게 돈 예, 편하게 돈 벌려고 해요. 왜냐면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 대책이 있거든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제가 수많은 방법을 댈 수 있는데 그러면 보조로 산업을 못 키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관련 산업들은 올해서부터 중국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완전 시장화가 된 겁니다. 커질 수 있는 예, 글로벌 경쟁력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게 대표적인 게 풍력, 태양광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그러면 그 중국 인구와 관련해서 요즘 그 테슬라도 애플이죠. 네. 애플이 공장을 인도로 옮긴다 이런 네. 얘기가 있으면서 밸류 체인이 글로벌리 바뀌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인구와 관련해서도 경쟁력이 인도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중국의 뭐 인구 문제라든가 고령화 문제라든가 이게 자꾸 부각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상황을? 일단은 지금 이 인구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기초 데이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최대 인구가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 인도가 됐어요. 인도가 지금 사실 그 많은 인구를 정확하게 통계하기는 힘들겠죠, 사실. 근데 지금 불확실한 통계에 하면 15억이 된다. 적어도 14억 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중국은 2020년 최신 통계 보면 12억이 한 1,000만 명 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인도가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인도 평균 연령이 중국 평균 연령보다 10살이 어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은 인도 사람 계속 애기 낳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은 이미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죽는 사람이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섰거든요. 80만 명. 태어나는 죽는 사람이 태어난 사람보다 80만 명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절대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중국은 놀랍게도 지금 한국에 이어서 출생률이 지금 1000명당 지금 1.67명, 1.34명. 1.34명. 예, 되게 낮아요. 일본보다 더 낮습니다. 1.33인가 1.27인가 하여튼 일본보다 더 낮아요. 우리 보기에는 고령화가 가장 급속해지는데 일본이 굉장히 그렇죠. 출생이 낮은데 일본보다 더 낮다고요. 출생률이. 한국은 최저입니다. 한 명도 안 돼요. 평균이. 아예 한 명. 그래서 그 유엔에서 발표한 보고서 보면 2100년이 되면 한국은 한반도에 만약에 지금 출생률로 가면은 한반도에 사람이 없대요. 2100년에. 네.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국도 이제는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지금 90년도 이후 출생들이 지금 결혼하고 애 낳는 나이인데 90년대 이후 출생 애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거의 결혼 안 하겠다는 게 일단 절반 차지하고요. 네. 결혼해도 애를 안 낳겠다는 거는 절반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왜 안 하냐 이러면 여러 가지 원인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생활 부담이 커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의 기본 수요가 생리 수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안정 수요거든요. 근데 이 안정 수요가 두 번째 수요인데 안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경제 안전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거주 안전이잖아요. 근데 이게 집이라는 게 중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집이 부동산 가격이 월급으로는 살 수 없는 단계에 온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뭐 부모들이 집이 있으면 오케이겠죠. 예를 들면 위로 부모님이 계실 거고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가 뭐 집을 하나 주면 오케이.
근데 만약에 자기들 월급을 벌어서 집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월급 서두르고는. 근데 또 만약에 이게 굉장히 조건 좋아요. 부모들 다 집을 이미 줬어. 걔 부담은 없는데 그럼 애기 낳냐? 그거 아니에요. 왜냐면 혼자서 컸기 때문에 혼자 1인 1자녀잖아요. 아, 1가구 1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나를 희생하면서 어떤 막 고통 겪으면서 애기 낳고 이런 걸 중국 여성들이 원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안 낳으려고 하는 게 더 커요. 특히 고학력자일수록 더 안 낳으려고 하죠. 한국하고 다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근데 중국은 이제는 대학교 대부분 다 가거든요. 60% 넘어 지금 대학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는 점점 이식순이 높으니까 또 자기 중심의 생활, 그러니까 아기를 안 낳죠. 자, 그러면 인구라는 게 경제학에서 어떤 개념이냐면 첫째 노동력이라는 거는 생산 요소입니다. 기술, 자본, 토지, 노동력은 생산 요소예요. 그래서 네. 이런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력이라는 생산 요소가 들어가요. 이게 월급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본가한테는 노동력은 하나의 그냥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들은 오히려 사람 한 명 한 명이 그냥 이 토지처럼 하나의 수단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수단이라고요. 전달이 됐죠. 네네. 그래서 그래서 인구 많은 나라가 좋은 게 뭐냐면 이 기업가의 측면에서 자본가의 측면에서 수단이 많은 거예요. 수단이 많다는 건 뭐냐면 대체 가능한 수단이 많다라는 거예요. 인구가 많다고 하면 대체 가능한 인력이 많다라는 게 때문에 월급이 올라 못 가는 거죠. 그럼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잉여 가치가 많이 남는 거죠. 월급이 인도는 지금 노동자 같은 경우는 한국 돈 한 20만 원이면 돼요. 네, 평균. 예, 베트남은 한 3, 40만 원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지금 뭐 어디서 일해도 기본 100만 원 넘어가요. 150만 그렇죠. 넘어가요. 그러면 자본가 입장에서는 150만 주고 한국 사람 쓸 거예요? 20만 주고 인도 사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가의 노동력 수단 인구를 봤을 때는 잉여 가치가 이만큼 남으니까 결국은 인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미 저부가가치 노동 밀집원 산업은 2005년 이후로 2006년부터 이미 인도, 베트남 다 갔어요. 대표적인 게 섬유 산업입니다. 한국도 비슷하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 싼 곳을 향해서 인건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부가가치 낮기 때문에 결국 노동력으로서 인구 배당이 큰 나라를 갈 수밖에 없어요. 노동력으로서 인구 배당이 큰 나라는 인구가 많은 나라고 노동력이 애기 많이 낳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게 베트남이고 뭐 지금 인도고 뭐 동남아 국가들이죠. 이거는 그렇게 그래서 아이폰이 근데 그런 저 부가가치의 산업이냐? 사실 아니거든요. 아이폰이 최신형을 처음으로 인도에서 생산했고 네. 그리고 앞으로 인도 생산량을 전 세계 생산량 20%까지 올리겠다고 합니다. 중국 거 줄이고. 근데 애플은 조금 다른 이슈예요. 그거는 반도체 이 미국과 중국과의 반도체 이런 게 좀 기술 이 우리가 말하는 기술 패권 싸움이 있잖아요. 네. 거기 선상에서 공급망 안전 차원에서 대기업들이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하고 어떤 정치적 이슈가 났을 때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는 인도라는 또 생산 기지가 있어서 안정적인 공급을 지금 만들겠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큰 흐름은 인구라는 게 많은 나라는 인구 배당이 크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은 만약에 인구를 많이 노동력으로 많이 쓰는 나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첫째, 그러니까 인구라는 거는 첫 번째 생산 요소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생산 요소로서의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노동력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죠? 노동력 가격이 비싸지겠죠. 점점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노동력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옛날 농민공들이 농촌에 올라와서 싸게 해줬는데 이제는 토지를 안 떠나려고 해요. 네. 중국에서는 토지를 갖고 있는 농민들한테 토지 배당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토지를 안 버리고 도시를 안 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구 노동력이 점점 아까 노동력 생산 요소로서의 중국 시장 공장은 점점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부가가치 산업은 이제 노동력을 많이 쓰는 중국에서 생존이 앞으로도 점점 불가능해지겠죠. 그러면 인구가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이제 공급 측면에서 노동력 생산 요소로서 말한 거고 두 번째는 소비 시장으로서 인구 규모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그렇게 아이들부터 예. 줄어들게 되면 우리도 예. 그러잖아요. 소아과가 사라지고 있다. 뭐 분유 시장이 사라지고 맞아요. 있다. 그래서 한국의 소아과나 이런 그 산부인과가 중국에 많이 갔잖아요. 이게 아기를 안 낳으니까 한국이. 근데 중국이 지금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유 시장이 지금 여기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중국 내 분유 시장 규모가 4년 만에 32.3%가량 감소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제가 생산 요소 공급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소비 측면에서는 인구 규모라는 게 시장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14억 인구가 있대서 뭐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하나씩 팔아서 14억 개 팔아서 뭐 돈 번다 이런 개념으로 했는데 중국은 일단은 절대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는 또 고령화로 가버렸어요. 특징이. 고령화 특징 우리도 나이 먹었잖아요. 이제 나이 먹어서 특징이 뭐예요? 젊었을 때와 특징이 지금. 고령화 되면 지금 나이가 있었잖아.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고. 젊었을 때에 비해서 본인이. 지금도 젊어요. 아, 100세 북한에 시대. 갑자기. 아, 100세 시대니까 젊기는 하겠다. 아니 근데 네, 네.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일본 경우를 보면서도 얘기하는 네. 게 고령화되면 뭔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네. 있고 여유 있게 살 것 같은데 오히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돈을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두 가지죠. 나이가 다면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그런 게 없는 거죠. 신기한 게 없으니까 돈을 안 쓰게 되죠. 저도 사실 10년 전에도 옷을 엄청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백화점에 뭐 VVIP여서 월급을 다 그다 넣는 거죠. 백화점에 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욕구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냥 책 보고 생각하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거를 왜 나이 탓으로 잡으시죠? 아, 나이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이런 이 외적인 이런 욕구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체가 소비를 엄청 그렇지. 줄여요. 그러니까 실용적이 돼가잖아요. 예.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좀 커지면서. 예, 내면인 걸 중시하지 외면인 걸 점점 중요하지 않고 나이 먹은 특징이라고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젊으셨을 때는 우리 양 교수님도 외적인- 명품을 좋아했다는 거. 예, 외적인 욕구가 심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는 별로 내 관심사가 아니고 이렇게 조용히 있고 책 보고 사색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이 많을수록 어디 나가기 싫어하잖아. 움직이기 그렇죠. 싫어하잖아요. 귀찮죠. 예, 이게 볼 거 다 바꿔 이제. 그러니까 소비가 확 줄어들죠. 그러니까 인구가 절대 규모가 줄어들면 이거 지금 100세 시대니까 사람 수명이 중국도 사람 평균 수명이 길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인구 구성에서 고령화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아기는 안 낳고. 그게 뭐 사람이 오래 사니까. 그게 고령화는 소비를 또 줄여주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인구 규모가 줄면서 소비가 줄어들고. 그리고 또 고령화 구조란 자체가 또 소비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 세 번째는 산업을 변화시키죠. 아까 말씀드린 아기 많이 날 때는 애기 용품이라든가 분유라든가 뭐 이런 시장이 확 크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인구가 고령화로 가면 이 산업 구조가 이제는 고령화에 맞춰지겠죠. 그냥 고령화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뭐 건강이잖아요. 그냥 건강 보건식품, 건강식품, 녹색식품, 그리고 삶의 질, 뭐 이런 문화 콘텐츠, 뭐 그러니까 누가 마윈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누가 중국이 60세 이상 인구가 2.67억 명이 있거든요. 누가 이런 60세 이상 중국의 2.67억 명을 건강하게 재미있게 오래 살게 하냐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두 번째 마윈이 된다고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산업? 보건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제약산업이라든가 보건산업이라든가 친환경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앞으로 주요 산업 구조로 가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분명히 전체 중국은 고령화 인구에 따라서 전체 산업 구조가 변하게 될 거고요. 이제는 중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노동력 생산 요소로서의 경쟁력은 떨어져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그냥 이건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보고 그거에 맞는 정책을 만드는지 아니면 그래도 출산을 위해서 막 장려하는 정책을 쓰는지 돈을. 장려 정책이 지방별로 다 있어요. 31개 성시가 있잖아요. 본토에. 근데 그 지방별로 정책이 다 다른데 소수민족 정책은 옛날부터 1인 자녀 일자녀 정책할 때도 소수민족 2명을 낳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게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이러니까 2015년에 애 2명 낳게 풀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때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 그냥 맘대로 낳게 하는데 안 낳으니까 지금 문제인데 이미 저 통계를 보니까 아기를 누가 낳냐 봤더니 낳던 사람이 낳더라고요. 결국은. 그게 그래서 우리가 말 두 번째 자녀가 전체 출생 인구 중에서 두 번째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에 최고로 아기 두 번째 자녀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비중이 60몇 프로 갔다가 이제는 점점 줄어들어서 그게 50%대로 왔는데 결국은 낳던 사람이 두 번째 애 낳고 세 번째 애 낳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 926만 명 인구 출생이 새로 나온 걸로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출산 정책을 많이 펼칠 거예요. 근데
그게 wen간에서는 먹히지 않는데 한국이 지금 안 먹히잖아요. 결국 옛날에는 왜 애기 또 많이 날 수 있었냐면 제 경험이잖아요. 제 때만 해도 우리가 직장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다 다가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거리가 끊어 안 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애기 낳고 애기 없고 같이 가요, 회사를. 그러면 다가서라고 다가서에 맡기고 와서 내 일을 하고 중간에 또 가서 모유를 하고 또 와서 일하니까 나는 내 커리어가 안 끊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애기 낳으려고 하죠. 왜냐면 근데 지금 달라요. 중국도 지금 보면은 기업들이 생산 원가 때문에 어제는 다 가서 이런 게 완전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가버려서 기업들이 다 가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육아비가 확 올라가고 여성들이 애를 낳으려면 내 커리어가 끊어져야 되는 거죠. 저 인터뷰 방송을 하나 봤더니 중국도 한국 못지않게 그 사교육비가 장난이 아니라고 그것 그렇죠. 때문에는 못하겠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국인이. 중국도 한국하고 비슷해요. 이 명품 좋은 고등학교로 가고 좋은 중학교, 좋은 유치원, 심지어 애기 뱃속에 있는 때부터 이미 유치원을 잡지 않으면 좋은 유치원 못 가는 거예요. 특히 상해나 일선도시, 북경이나 이런 완전히 뭐 난리 나는 거죠. 좋은 그 학군 이런 지역이. 그래서 그때 그 시진핑 지도부가 2018년, 19년, 20년, 그리고 2021년에 한 게 사교육 다 하루아침에 없애버렸잖아요. 특히 영어교육. 영어 사교육 하루아침에 없애버렸잖아요. 왜냐면 사교육이 빈부격차를 만든다고. 근데 그 이후에 달라진 게 있어요? 그 적응을 해요? 그래도 뭔가 편법을 찾아내서 또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겠죠. 한국도 똑같잖아요. 옛날에. 그치, 예전에 안 됐거든. 과외금지가. 집에서 불러서 결국 돈 있는 사람은 뭐 우리가 집에 가정 의사 있잖아요. 그것처럼 가정교사. 의사 잘 사는 의사? 사람들은 유명한 의사를 주치의. 주치의가 있는 것처럼 결국 더 많은 사람은 뭐 학원 없대도 다 부르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가고 네. 중국의 인구는 어떻게 어떤 정책을 써도 계속 이렇게 감소세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자체가 어떤 특별한 산업의 어떤 축소 이거를 제외하고 그냥 전체 중국 경제에 어느 정도의 마이너스 영향을 주는 것인지. 일단은 노동력 생산 요소로서 중국은 이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지 않으면 이제는 글로벌 경쟁력을 계속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하고 유럽에 먹는 섹터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미중 갈등 결국 먹거리 싸움이라고. 걔네들이 우세적으로 먹던 영역을 중국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노동력 생산 요소를 인구 배당이 점점 줄어들었으니까. 자, 그다음에 소비로서의 인구 규모 축소는 결국은 이런 추생아, 젊은 애들이 산업보다도 로인 산업이 더 커진다라는 거. 이쪽 산업은 성장할 거고요. 근데 이 어린이들이 중심으로 하는 이런 산업들을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 양로원이라든가 뭐 요양원이라든가 뭐 우아한 어떤 삶의 질 행사 이런 거는 커지겠지만 한국처럼 뭐 산부인 이런 아기 낳는 산부인과라고 해요. 그렇죠. 산부인과, 이런 거는 많이 줄어들겠죠. 네. 예. 지금 그 얘기는 우리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로봇주, 네. AI 뭐 이런 쪽이잖아요. 아주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중국도 결국 그럼 인력난이라든가 인구가 줄어드는 것들을 감안해서 이쪽에 대한 투자랄까 성장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로봇주들. 맞아요.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산업으로서 앞으로 저도 많이 느끼는데 이게 사람을 쓴다라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맞죠? 어렵죠. 이게 앞으로는 저는 정말 이게 디지털 휴먼이 거의 사람 정도로 발전해 오면 나는 1인 1 디지털 휴먼이 100%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을 써보면 야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결국 로봇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앞으로 이게 중국뿐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게 미국 같은 나라도 이 노동력 원가가 엄청 비싼 나라도 결국 제조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결국 AI 기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노동력이 생산 도구로서의 노동력, 제가 앞에서 말했잖아요. 생산 요소로서의 노동력의 잉여 가치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안 쓰려고 해요. 노동력, 사람을 안 쓰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는 될수록 다 AI로 하려고 합니다. 로봇으로. 그래서 사람 안 쓰려고 해요. 왜냐면 잉여 가치가 어서는 선진국일수록 잉여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점점 이제는 사람들이 옛날처럼 고스란히 회사에 들어가서 이 생산공사 라인에 따라서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장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기계처럼 하나의 부품, 예를 들면 자동차 공장 가면은
이 프로세스 현상에 서가지고 어떤 너 기계에서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사람들이 이제 안 하려고 해요. 이런데 기업가 입장에서는 이런 거는 잉여 가치가 노동력 잉여 가치가 너무 적어서 다 AI로 대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앞으로 AI 산업 훨씬 커질 거예요. 심지어 서비스 산업까지. 원래는 서비스 영역은 사람 영역이거든요. 사람이 하는 영역인데 아, 요새 우리 저 예. 뭐죠? 그 뉴로메카라고 예. 닭집에서 닭 튀기는 로봇 예. 만드는 회사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맞아요. 중국은 이미 중국에 가면 로봇이 있잖아요. 식당 가서 이런 걸 패드로 주문한 다음에 로봇이 바로 음식을 로봇이 만들어요. 그리고 쫙 테이블에 로봇이 갖다 놔요. 사람이 한 명도 괜찮아. 저 주문부터 만드는 것도 다 로봇, 주방장 하는 게 아니고 다 로봇이에요. 그리고 그거 쫙 레일을 타고 내려와요. 그 음식이 딱 앞에 와요.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요식업 할 때 네. 사람 관리가 참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예.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되다 보면 진짜 아예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한 게 아니고 이미 현실이 됐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이번에 미국 가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지금 이래요. 화이트 칼라는 지금 다 잘리고 있어요. 화이트 칼라는 다 아까 빅테크에 뭐 가문설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D 업종에 사람 못 구해요. 애가 힘든 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미국은 이런 3D 업종의 월급이 엄청 높아요. 이게 왜냐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앞으로 다 AI로 해야죠. 이제는. 그러니까 예. 인구 감소에 의한 수요, 그 예. 다음에 네. 관리, 그러니까 네. 효율성에 의한 수요 네.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사람의 자리는 줄어들고 예. 로봇의 일자리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생산 요소 노동력 대체는 AI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뭐 인구 규모가 크다는 건 어떤 장점이냐? 소비 시장으로서의 장점이 있는데 그것 또한 인구 구조를 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는 지금서부터 중국의 진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치열한 성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오히려 한국 배터리는 중국 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IRA 법안 때문에 더 줄이는 거 아니야? 네. 그 통계와 현실과 좀 다른 것 같아서. 예.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IRA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배터리 원재 소재 이런 거를 미국하고 FTA 체결한 국가들에서 사용을 해야 미국의 정책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책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지금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정책 보조금을 IRA 정책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국에서의 들어오는 거는 최대한 줄이고 미국과 FTA 맞은 국가들에서 이런 배터리 원자재를 수입해 오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작년 8월에 IR 감축법 발표한 이후로 한국 대기업들 분주하게 이런 미국하고 FTA 맞은 국가들에 가서 이 관련 소재를 확보하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포스코도 그렇고 여기 뭐 SK도 그렇고 대기업들이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한국무역협회에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작년 통계입니다. 작년 보면은 지금 제일 핵심 소재가 수산화 리튬 여기 산화 리튬이거든요. 그래서 총 수입이 36억 7,600만 달러인데요. 이 중에 중국 수입이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게 32억 3,200만 달러입니다. 퍼센티지로는 87.9%입니다. 이거는 그 전해 2021년에 83.8%였거든요. 그 전해보다 4.1%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IRA 시행에 의하면 오히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작년에 그 전해보다 의존도가 계속 높아졌다라는 게 이 한국무역협회 보고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기본 개념을 좀 설명드리면 이게 배터리 소재가 한국 같은 경우는 삼원계를 씁니다. 삼원계라는 게 세 가지 NCM 우리가 니켈, 코발트, 망간 이래서 삼원계라고 하는데요. 이게 수산화 리튬이라는 게 배터리 그 고성능 에너지 밀도 높다는 건 뭐냐면 멀리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차에서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산화 리튬이 니켈하고 이게 결합이 잘 되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에서는 많이 써요. 제일 중요한 게 리튬하고 지금 니켈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중국계가 다 장악을 했어요. 근데 사실 중국계가 중국 국내에 뭐 이게 니켈이 많이 있냐, 리튬이 많이 있냐 이게 아니에요. 중국이 이게 전기차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가 엄청 빨리 성장하면서 2016년 이후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똑똑하긴 해요. 뭔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중국 사람 올해 내년 이렇게 짧은 단기를 안 봐요. 중국 사람들은 먼저 전략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앞으로 50년, 앞으로 100년을 생각하고 해요. 먼저 판을 깔거든요. 근데 중국이 2016년 이후로 그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급속도로 없애버려요. 그러면서 이거 완전 시장에 맡겨버려요. 근데 이때 누가 들어오냐면 2017년에 테슬라가 들어옵니다. 테슬라가. 예. 근데 테슬라 들어오면서 테슬라가 잘한 게 뭐냐면 이게 전통 자동차는 엔진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공정이 중요하고 철 이런 기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중국이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됐어요. 중국이 제일 실패한 게 자동차 산업이거든요. 계획 개방의 실패작이 중국산 하는 얘기가 있어요. 중국은 산업계의 남자 축구가 자동차 산업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남자 축구가 세계를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실패라고 보는데 산업계에서 실패한 게 자동차 산업인데 그게 외사하고 합작을 계속 했는데 몇십 년 했는데 핵심 기술을 못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은 석유 자동차 산업에서는 중국은 아예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기 자동차로 왔는데 전기 자동차는 테슬라가 사실은 전체 자동차 이 글로벌 자동차 업계 판도를 확 바뀌어버렸어요. 네. 자동차가 자동차 아닌 게 돼버렸어요. 결국은 노트북에 바퀴니에다 달린 물건으로 돼버리니까 전통 자동차 산업의 강자들이 이 사실은 굉장히 기득권을 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통 자동차 산업 기업들은 특허를 많이 갖고 있어 특허를 다른 데서 못 쓰게 하거든요. 자기네 이익을 확실히 보호한단 말이에요. 근데 테슬라가 딱 들어와서 2017년 중국으로 들어오는데 한 게 뭐냐면 다 오픈 소스 합니다. 기본 기술들을 개방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2017년 보적을 하니까 막 엄청난 기업들이 창업하면서 테슬라 기술이 이 특허를 다 공표해 버리거든요. 거기에서 핵심을 엄청 하면서 중국 유명한 세계 자동차가 나왔고 미국에 상장됐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빡 오면서 중국 자동차 업계에서 흐름을 먼저 본 게 배터리가 중요하다는 걸 엄청 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배터리는 어디서부터 확보를 해야 되냐 볼까? 광물부터 확보해야 된다. 근데 어디에 맞냐 이랬더니 호주, 브라질 그리고 남미 이런 나라에 맞는 거예요. 칠레, 뭐 브라질 이런 나라에. 그래서 가서 광산을 사들인 겁니다. 광산을 사들였는데 광산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또 가성비가 맞게 잘 쓸 수 있게 배터리 소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죠. 그걸 쓰게끔 그걸 제일 가성비 좋게 만드는 게 중국 기업들인 거예요. 다른 나라는 못 이기는 거예요, 중국을. 이 가성비 싸움에서 한국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왜 싸우겠어요? 왜 사오겠어요? 그 중국에서 사오지 않으면 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일단 원재료를 먼저 많이 확보하고 있고 예. 광산을. 그리고 이게 2차 가공해서 들어가는 그 원자재 있잖아요. 네. 배터리 소의 가성비는 다른 나라가 못 이기는 거예요, 중국은. 중국은 규모의 생산과 그리고 그런 이 산업 생태 잘 돼 있어서 정말 싸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걸 가다 넣어야 이 자동차가 소비자 가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거의 사실 산업별로 많이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정말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모든 산업에서 거의 모든 산업에서 중국에서 만들면 한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많게는 뭐 40% 50% 전략하고요. 적게도 3분의 1 가격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똑같은 거. 그러면 그 말은 뭔지 알아요? 코스가 3분의 1 줄어든다는 거는 그게 다 내 잉여 공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은 그 완비된 산업 생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코스를 전 세계에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배터리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산업의 것들 지금은 혁신 기술 산업이라고 해서 뭐 소재 산업도 네. 그렇지만 이게 결국은 가다 보면 제조업이 된 거. 왜냐면 전기차라는 게 결국 제조와 네. 싸움이니까 네. 결국은 가격 경쟁력에 이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또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한국은 중국에. 경제학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모든 제품이 핵심이 결국은 가격에 와 있죠. 왜냐면 이게 아무리 좋은 거 만들어내도 이게
왜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를 아직도 만약에 보조금을 안 주면 못 사요? 왜 IRA가 이렇게 중요해요? 왜 미국의 이게 인플레 감축법이 중요해요? 왜 이렇게 기업들이 이거 신경 써요? 미국의 이거 IRA를 왜 미국의 정책 보조금을 받으려고 해요? 그걸 받아야지만 경쟁 상품 경제성이 이게 생기니까. 일반 경제성이 이거 1,000만 원 막 뭐 이렇게 보조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3천만 원 차에 1,000만 원 보조금을 주면 그거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 경쟁력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보조금을 안 받고는 도저히 미국 시장에서 할 수가 없는 거죠. 못 이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조금이 이 전기산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이 보조금을 다 없애고 공평 경쟁하면은 뭐 모든 기업이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상당 부분 대부분 공업 제품에서 중국의 원가 경쟁을 이길 수 있는 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네. 본다면 네. 어떻게 이제 우리 전기차 관련 어쨌든 과거에 철강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조선도 그랬고 네. 같이 경쟁하면서 공급 과잉 이슈가 나오면서 중국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많이 좀 어려워졌잖아요. 그렇죠. 산업 포스코 자체가. 되게 힘들었죠, 네. 그때 당시. 이것도 그러한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한국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이쪽 산업을 육성을 해야 경쟁력이 있을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단 글로벌 환경으로 봤을 때 다행히 한국 기업이 좀 다행히 요소가 있는 게 글로벌 환경으로 봤을 때 미중 갈등이 있잖아요. 네. 중국과 미국이 중미지 간에 90 패권 전쟁 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이 왜 IRA를 하고 뭐 반도체와 과학법 이런 걸 만들었겠습니까?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중국을 들수록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중국 요소를.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미국의 입장이 될수록 중국 거 많이 안 수입하고 다른 나라 거 많이 수입해 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한국 같은 기업들은 배터리 같은 게 그 대표적 산업입니다. 이제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 거 될수록 안 쓰려면 누구 거 써요? 한국 거 쓰게 돼 있죠. 그래서 그렇죠. 한국 기업들은 사실 배터리 산업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지금 55% 넘어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네. 면에서 긍정적인 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누군가가 이렇게 딱 만들어준 거죠. 그렇죠. 원래는 중국이 엄청나게 더 잘했는데 중국을 모으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간접적인 이익을, 혜택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이렇게 봐요. 이게 세상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느끼는 게겠지만 항상 내 생각한 대로 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날보다 오히려 안 좋은 날이 더 많은 게 우리 생활이에요. 산업도 기업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살면서 행복해 이런 날이 되게 적잖아요. 아, 적으세요? 정 많아요. 많으세요? 네. 매일 행복하세요? 네. 부럽네요. 나중에 그 강의를 좀 해주세요. 제가 안녕하셔에 와서 제가 한번 인터뷰해 볼게요. 그러니까 대부분 평범하거나 오히려 이렇게 항상 무슨 일이 터지는 게 더 노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갈 거냐? 오히려 저는 또 역설적으로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탈중국화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역설적으로 또 중간에 어떤 해는 미국하고 중국이 갑자기 또 또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변했을 때 우리 기업들이 경쟁을 계속 갖고 갈 수 있냐. 그래서 제 말하고자 하는 뜻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결국은 제품 경쟁력이 핵심이지 어떤 이런 하늘에 떨어진 이런 환경이 우리 경쟁력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중국하고 아까 철강 얘기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중국의 그 싼 철강이 전 세계에 중국이 최대 철강 생산국이잖아요. 그렇죠. 한 개 기업이 생산하는 게 전 세계 뭐 절반이 될 정도로 지금 철강이 엄청 싼 철강이 나오면서 포스코나 이런 기업들이 힘들었는데 선박이나 조선산업 다 그랬잖아요. 중국이 다 그랬죠. 치고 올라왔잖아요. 근데 결국은 후에 다시 또 한국의 수주가 많아진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질적으로 한국의 월등히 좋은 거예요. 품질. 예. 그러니까 답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한국은 결국은 답은 어디에 있냐면 물건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걸로 만드는 게 그러니까 답이다. 지금 많이 만들고 예. 가격 경쟁력은 우리의 대상이 아니라 예. 품질의 고급화. 품질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거. 근데 아까 예. 그 미국의 이제 공장 나가면서 예. 이것이 과연 가격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왜냐면 네. 인건비도 거긴 비싸고 뭐 여러 가지 예. 생산 요소가 높잖아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로봇이라든가 이런저런 것들을 다 도입하면은 이제는 굳이 뭐 인도가 됐든 저기가 됐든 그런 인건비가 싼 나라에 맞아요. 굳이 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다면 맞아요. 이 중국도 마찬가지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똑같은 경쟁력, 로봇에 의해서 만들게 된다면 그렇다면 결국 시장의 문제지 생산 원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해지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래서 이게 제가 안유아 독서 모임에서 이 강연 한 3개월 걸쳐서 했는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결국 본질을 우리가 쭉 가면 어디가 멈추냐면 이런 게 다음에 하이테크 산업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이게 아이디어 산업이거든요. 저기 아이디어를 이거밖에 표현할 게 없네. 이거는 보통 우리가 돌았다고 할 때. 그럼 아이디어는 어떻게 표현해? 아이디어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이디어? 머리를 쓰는 산업, 네. IP 산업, IP 이렇게 지식 집약적 산업. 그렇죠. 이런 산업은 결국은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이거는 한번 머리 쓰면 코스너도 정해진 거예요. 구글 한번 만들어지면은 이제는 많이 쓸수록 구글이 시가총액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한번 머리 쓴 플랫폼 한번 만들어지면 끝나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식집약형 산업은 한번 만들어지면 이제는 시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많이 쓸수록. 그러니까 IP 산업은 이러지 말라고 하니까 이렇게 IP 산업은 한번 머리 쓰면 시장이 클수록 이게 커지는 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첨단 산업은 기술 산업은 결국은 시장이 답을 줍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늘 말했죠. 미국이 뭘로 먹고 사는 나라죠? IP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네. 미국이 IP, 금융, 군사로 먹고 사는 나라죠. 이게 다 머리로 먹고 사는 산업이니까 중국을 내치는 거는 바보죠. 또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그럼 시장이 클수록 그거는 머리를 결국 한번 시장, 쓰면 끝나는 일이 코스는 정해지니까 어느 시장 클수록 좋은데 많이 팔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는 글로벌화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요. 근데 이제 글로벌 시대는 끝났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블록화, 어쨌든 예. 이게 좀 정착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일시적 과도기 현상이냐 다시 자유 세계화로 갈 것이냐. 그것도 시간 타임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200년을 보냐 100년을 보냐 50년을 보냐 10년을 보냐 1년은 다 다른데 우리가 예측 가능한 앞으로 한 30년 세월은 그렇지. 우리가 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한 그 정도 남았다 예, 치고. 남았다고 치면은 미국하고 중국은 결국은 미국은 중국이 방대한 시장을 힘입어 중국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미국이 먹거리 사는 동네에 중국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결국 먹거리 싸움이니까 오게 할 수 없죠. 그러다 위안화 국제화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상당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국적 기업들이 어떻게 해요? 차이나 플러스 원 하잖아요. 공급망을 여러 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에 하나, 북미에 하나, 유럽에 하나, 어서는 다국적 기업이 전략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 세계가 하나의 글로벌 세계화 속에서 똑같이 돌아갔는데 이제는 이렇게 매일 공급망이 갈라져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상단계가 펼쳐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 시장을 놓지 않을 거예요. 예. 특히 유럽은 더 그럴 거예요. 특히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은. 하여튼 이번에 엔비디아가 기업 네. 실적 발표했는데 보니까 네. 그렇게 여러 가지 제재를 당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왔어요. 맞아요. 엔비디아 잘하는 게 뭐냐면 미국 정부에서 그런 정책 하니까 저거는 웃기는 게 뭐냐면 미국하고 한국이 좀 비슷해요. 정책 당국자들이 정책을 만들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미국은 일부러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책이 경제의 영역으로 들어와 버렸죠. 근데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거 하는 거거든요. 경제학으로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들은 철저하게 기업들은 시장 원리를 따릅니다. 결국 시장이 이기게 돼 있어요. 정치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결국 시장이 이기게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엔비디아가 그 정책이 그런 게 나오니까 중국 정부에 내년에 맞는 걸로 별도로 개발하겠다고 했어요. 그 제재를 안 받는 걸로. 그러니까 내 말에서는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 대책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한국 기업들도 배터리 관련해서 미국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밸류체인에 들어가면서 네. 미국 시장에서의 선전이 기대는 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을 계속 공략할 수 있는 혹은 중국 시장에서도 이길 수 있는 뭔가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가격에서 일단 밀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정리하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자리에 앉아서 이 짧은 시간에 그리고 이런 큰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예요. 그래서 이거 듣는 사람별로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단답형이 어울리지 않는 질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제가 꼭 해줄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자라면, 프로페셔널 투자자라면 바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 중국이니, 뭐 미국이니, 유럽이니, 한국이니 자본의 이념을 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본은 자본이어야 돼요. 좀 더 높은 수익을 향해 움직이는.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정말 철저하게 이 인류의 어떤 이념, 보편적 이념 가치를 위해서 나는 내가 뭔가 하겠다. 이러면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야 여러분이 그 이념을 펼칠 수가 있어요. 이 힘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우선은 자본가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힘도 없기 전에 이념을 앞세우면 많은 기회를 잃는 거고 눈먼 장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한 건 되게 깊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너무 저렴하게 해석을 했나? 일단은 우리 열심히 돈을 벌자. 아닌가요? 그런 뜻이기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힘을 키우자. 네. 네. 그래야 힘이 있어야. 자기 이념을 펼칠 수 있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이번에 CES 그 행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나왔는데 이번에 직접 다녀오셨죠? 예. 근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예. 다시 좀 부각이 되기 시작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그 안유아의 쇼에서 다룬 걸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남의 쇼 안 봐요. 아니 오늘 이렇게 인터뷰가 있으면 미리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을 갖고 나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네. 이제 봐야죠. 복습. 저 사실 이번에 처음 CS 갔어요. 제가 왜 그렇게 대답을 네. 드렸냐면 네. 오늘 우리 안 교수님이 너무 사근사근하셔가지고 네. 이거 대학교 어바인 대학교로 가시더니 네. 갑자기 거기 터가 좋은가 이렇게 너무 여성스러우셔가지고 오랜만에 야단 좀 맞고 싶어서. 사실 제가 이 오프라인에서는 여성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는 이게 제가 재미를 위해서 강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뭐가 잘난 게 있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미를 위해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올해는 제가 네. 전략을 바꿔서 현실의 나처럼 좀 이렇게 점잖게 여성하게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좀 받아들이십시오. 네, 한번 끝까지 보겠습니다. 잘 될지. 자, 네.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CES 제가 처음 갔어요. 근데 처음 갔는데 첫째, 제가 정말 편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매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좋았어요? 한 번도 안 가셨죠? 안 가봤어요. 꼭 가세요. 첫 번째 이 생각 들었고요. 왠지는 뒤에서 이제 또 우리 대표님 질문하시니까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나도 내년에는 뭘 갖고 가야 되겠다 거기로. 그러니까 뭘 전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뭐 탄소 배출권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회 있으면 거기서 지금 제가 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비즈니스 모델. 생각대로 되면 제가 계획대로 되면 나도 CES에 좀 한번 참여를 해봐야 되겠다. 플레이어로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처음 가서 조금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처음 가다 보니까 파악이 잘 안 됐어요. 원래 미리 공부하고 갔어야 되는데 너무 정신없게 살다 보니까 공부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다 보니까 준비가 미흡해서 원래 훨씬 많이 볼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너무 크니까 그 미국 워낙 땅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스가 세 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붙어 있고 하나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건 아예 걸어 못 가고요. 붙어 있는데도 걸어가는 것도 15분 넘어 걸어야 되더라고요. 이 부스에 이게 체력이 장난 아니에요. 이게 그거 진짜 가서 다 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다 보는 거는 그 몇 개만 보는데도 바닥이 나더라 체력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선택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보려면 가기 전에
준비를 잘하고 가야 돼요. 미리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그렇지. 그리고 다 못 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다 보려면 미리 준비를 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서 중점적으로 본 게 있어요. 제가 가장 관심 갖는, 제가 사실 얼바인 대학을 지금 어바인 대학교라고 했는데 하는 이유도 메타버스 대학으로 구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이런 비전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메타버스 부스를 주로 많이 봤어요. 웹 3.5가 메타버스. 근데 사실 제가 한국에서 많이 메타버스 얘기 많이 하고 또 강연도 많이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여기 분위기하고 그쪽 분위기 정말 달라요. 거기는 우린 지금도 이러잖아. 솔직하게 대표님 제가 질문할 테니까 메타버스 아직도 미래라고 생각하죠. 네? 미래라고 생각하죠. 미래. 예. 그렇죠. 미래에는 펼쳐질 일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네. 또 많은 분들이 그게 뭐 헛소리다, 뭐 보이지도 않는 거다, 뭐 그냥 만들어낸 스토리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되게 많고요. 네. 그리고 전통 산업이 오래 있는 사람일수록 이거 부정적으로 보고 그냥 투자자들이 만들어낸 스토리다, 뭐 이런. 거기에다 또 작년 하반기서부터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관련주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또 피해 본 사람도 맞아요. 많고. 테라루나 그리고 FTX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런 일로 오늘 은연하고 있었는데 저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미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기 이미 특히 미국, 유럽 이런 데는 이미 이게 산업에 다 접목이 돼 있어요. 그래요? 네, 제가 강연에서 몇 번 엔비디아 사례를 제일 많이 드는데 대표적인 깜짝 놀란 게 예를 들면 농업. 상상을 해봤어요. 농업이 메타버스로 도입해서 세스 부스에 왔다는 게 생각나요. 연계가 잘 안 되는데. 안 되죠. 네. 존 디어 세계에서 제일 큰 농업기계 회사예요. 근데 거기 다국적 기업이 있는 그 부스로 갔는데 글쎄 어마어마한 농업기계가 저희 같은 농업기계 있잖아요. 네. 이 공간은 더 큰 농업기계가 또 그 전시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저 멀리서도 보여요. 존 디어 이러고 그 부스에 갔더니 어마어마한 농업기계가 쫙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뭔가 봤더니 이게 메타버스를 적용해서 이제는 그 농업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뭘 심고 그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농작물을 그거 다 그 메타버스로 관리해요. 그 안에 뭐 실제 영양품, 영양 요소, 뭐 수분 관리 모든 게 다 이제는 메타버스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가상의 어떤 예, 이런 가상이 아니고 실물이 이 농업 환경이 메타버스로 디지털 트위로 구현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조작하면 그대로 된다. 예. 그게 이렇게 완벽해서 존 디어가 원래는 이름도 별로 뭐 모르는 기업이었는데 메타버스를 적용하면서 세계 최고 하이테크 기업으로 되면서 이번에 2024년 CES에서 메인 발표를 했잖아요.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는 전통 기업에 있는 대표님들은 이 존 디어 사례를 꼭 공부하세요. 여러분이 어느 산업을 하든 우리 보기에는 석양 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석양 산업. 만약에 메타버스를 적용하면 그게 이머징 산업이 되고 하이테크 산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옷을 입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똑같은 옷을 입는데 동대문에 가면은 20만 원짜리 되지만 내가 똑같은 옷을 가지고 현대백화점에 있으면 나는 200만 원짜리 옷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산업을 하든 그 스토리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여러분 기업은 10억짜리 기업이 될 수도 있고 1000억짜리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산업의 메타버스가 이미 다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걸 현장에서 온몸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현실이다. 단지 제가 안유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점은 있다. 근데 그런 건 해결이 돼야 진짜 우리가 옛날에 인터넷 버블이 꺼지고 진짜 인터넷 세상이 온 것처럼 그렇죠. 그거 문제 해결돼야 진짜 메타버스 세상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사실 요즘 뭡니까 네. XR 기기 예.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애플에 의해서 언제 출시되냐 이 이슈가 자꾸 나오면서 관심들이 커지면서 갑자기 또 메타버스가 네. 예전에는 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그렇죠. 쪽이었다면 지금은 네. 좀 하드웨어 쪽으로 좀 맞아요. 관심이 돌아선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정말로 이 메타버스의 초기 성장 산업의 메카는 어느 쪽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 질문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차 수혜자는 누구냐 이런 1차. 뜻인 거죠. 제가 좋죠? 이렇게 알아서 이해해서 이렇게 답을 해주잖아요. 네,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아 정말요? 그럼 다음 질문. 아니 그래도 또 우리가 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게
모바일 인터넷 처음 나온 게 2008년, 2009년에 애플이 모바일 스마트폰 내놨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 모바일 핸드폰이 우리 전 세계 메인 품종이 된 게 뭐냐면 130만 대 팔리면서 모바일 인터넷 세상에 온 겁니다. 네. 이게 있기 전에는 우리 인터넷 어떻게 했어? 이게 모바일 인터넷 오기 전에 우리 인터넷 어떻게 했어요? 앞에 PC 놓고 했죠. 그렇죠. 핸드폰으로 안 했죠. 핸드폰 그냥 무슨 도구였죠? 통화 도구였죠. 그렇죠. 근데 이게 오면서 이제는 일본에서는 아예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이런 PC나 이런 거 안 씁니다. 다 이걸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어서 노트북이나 사실 PC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일반 사람 대부분 다. 이거 하나면 거의 다 이걸로 하는데 끝나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130만 대 넘어가면서 세상이 딱 펼쳐진 거예요. 네. 모바일. 똑같습니다. 지금 메타버스란 게 뭐냐면 제일 핵심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실물의 경제를 그대로 디지털로 구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다 해보고 실물을 그대로 돌아가게 하면서 많은 비용과 많은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글로벌 인재들이 이 플랫폼에서 똑같이 서로 협력을 하면서 글로벌 지혜 융합의 플랫폼으로서 역할하는 게 메타버스입니다. 그러려면 이 실물과 디지털을 연계하는 디바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지금 실물인데 디지털로 가려면 이거 연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제일 익숙한 게 뭐죠? 혼합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MR 그리고 뭐 우리가 그 옴니버스 2 페이스북에 그게 만한 거 VR 안경 있고 근데 이번에 CS에 가서 그 롯데가 하는 그걸 껴봤어요. 이 VR. 네. 껴봤더니 딱 들어가면 그 가상현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끼면. 그러면 막 K-팝 공연이 있잖아요. 우리가 저 그 올림픽 경기장에서 K-팝 공연 보면 저 뒷줄에 앉으면 사실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대형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 그건 좋은 게 뭐냐면 그걸 딱 끼면은 제 보기에는 그게 이제 공연이 활용 진짜 좋겠더라. 특히 뒷좌석에 앉는 사람들이 그걸 끼면 그 K-팝 하는 그 친구들이 내 앞에서 춤을 춰요. 그냥 되게 잘 보여요. 그러니까 내 뒤에 앉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거기에 뭐 CU처럼 이런 마트가 나와요. 그럼 거기에 내 탄산음료를 딱 하면 결제되고 뭐 이런 게 거기서 이렇게 체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뭔가 이렇게 현실과 가상이 접목하는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제일 많은 게 VR 안경인데 써봤더니 일단 쓸 줄을 모르겠어요. 너무 커서. 뭐 이게 아주 불편하죠. 얘 끼는 거부터 모르겠고 한참 끼고 있으면 이렇게 어지럼증이 쭉 나고 빨리 뻗고 싶어요. 이게 자꾸 그래.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하루 종일 그거 안고 뭐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누가 그거 하루 종일 끼고 정신이 윙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는 질문하신 대로 어떤 디바이스가 1차 수혜자가 될까? 그게 지금 아직 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제일 열중하는 게 이제 같은 뭐 VR 디바이스고요. 그리고 제 보기엔 그게 어느 수준으로 떨어져야 되냐면 우리 그냥 안경. 우리 안경 많이 끼잖아요. 그냥 안경 꼈는데 그게 펼쳐지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 안경이 있잖아요. 뭐 이거 딱 끼면은 핸드폰 필요 없어요. 다 이걸로 대화하고 통화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근데 안경이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게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링이 될 수도 있고요. 장갑이 될 수도 있고 옷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거기 가면 이런 게 다 별의별 디바이스가 다 나와 있어요. 거기 가면 CS 가면 막 이거 왜냐면 이게 센스가 있어야 내 몸과 그렇죠. 이게 디지털 가니까 이래 뭐 옷이 다 내가 느끼고 뭐 할 수 있죠. 그다음에 혼합 현실을 또 구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홀로그램 구해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거기 다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디바이스냐면 우리가 계속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어떤 일하고 살아갈지 혹은 창업에 관심이 있잖아요. 혹시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어떤 디바이스를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네. 그 부분에는 동의하세요? 네. 이제 관심은 어쨌든 많이 죽었어요. 네. 하지만 그 애플이 됐든 이쪽에 그 XR 기기가 나오는 순간 네. 다시 메타버스 작년 같은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관심도. 질문이 표현이 하나 잘못된 거 있어요. 관심이 죽었다는 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다시 그만큼의 관심사.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가상화폐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거고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가상화폐로 보면은 너무 말이 안 돼요. 좁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존 디어 농업기계 회사 예를 들었지만 그게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실물 기반으로 가야 돼요. 실물을 떠나서 왜 인터넷이 버블이 꺼졌어요? 처음에는 완전히 그 주소 하나가
내 지금 기억에 너무 남는데 저 그때 이미 인터넷 저도 완전 그 인터넷에서 그때는 목매 있을 때 제가 왜 컴퓨터 학과 교수했거든요. http 뭐 이게 있잖아요. 그 하나로 막 융자로 50억씩 받을 때예요. 말이 돼요? 그 주소 받아서 뭐예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그 주소에 들어갔을 때 그게 도대체 뭘 실물을 구해놨냐? 그 홈페이지 들어가 뭐 하냐 나 중요한 인터넷 거잖아. 도메인 주소를 예. 도메인 주소 무슨 의미 있어요? 그치. 코리아닷컴도 한 50억, 60억에 사고 네. 그랬죠. 그래서 그때 막 사람들 막 뺏으려고 하면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무슨 의미 있어요? 결국은 그 홈페이지 들어갈 때 그 홈페이지가 우리한테 주는 가치가 뭔지가 답을 주는 거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메타버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거는 가상화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코인. 그래서 우리가 테라루나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엄청 지금 타격받아서 그렇게 됐고 또 제3위 거래소 FTX가 무너지면서 엄청난 또 이 시장에 대한 참호를 끼얹었는데 여러분 메타버스는 근데 그 메타버스가 꼭 코인이 있어야 되냐? 있어야 돼요. 근데 코인이란 표현이 요즘 좀 민감한 단어인데 디지털 화폐라고 할게요. 왜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현물에 있는 원화 화폐를 혹은 달러 화폐를 가상에서 쓸 수 없습니다. 첫째. 그러면 우리 이거 안 쓰면 뭘 써야 돼요? 신용카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신용카드는 어떤 회사에 특정 지어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쓰지 미국에 가려면 혹은 다른 나라 가려면 글로벌 비자 카드나 이런 걸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럼 한국 기업이 내 메타버스 구해내는데 왜 다른 나라 카드를 써야 돼요? 그러면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화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사는 CBDC가 저는 굉장히 좋은 대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네. 그렇다면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이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네. 그 어떤 기대감과 뭐 이런 비전을 보고 이제 투자했던 그 열풍 네. 이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근데 어쨌건 지금 증권형 토큰 발행 허용 이게 지금 한국에서 나온 이슈예요 새로 네. STO 네. 이것이 이거와 연계돼서 어떤 굉장히 NFT가 굉장히 잘한 거죠. 사실 우리 대표님이 질문하신 게 질문 자체가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늘 요 자리에서 계속 하는 거 아니고 지금. 왜냐면 이게 개념이 그래서 내가 그걸 다 설명하려면 강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일단 이제 STO 얘기를 했으니까 네. 금융위에서 지금 허용한다. 근데 이거 언령했어야 되거든요. 늦었다. 제 보기에는 모든 게 그래요. 왜 두바이는 어느 정도로 하냐면 두바이가 세계 금융 허브가 되겠다고 파격적으로 해요. 이제 은행들한테 코인 담보 대출 이거 다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이쪽 하는 가상자산 하는 사람 다 두바이에 지금 몰려가요. 돈이 거기가 몰려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할 거면 항상 선두를 해야 내가 브랜드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내가 관심이 다 쏠리고. 내가 허브가 되고 항상 한 번 사는 인생 항상 1등을 최초로 해라. 남이 안 하는 거 해라. 네. 어차피 할 건데 그래서 지원해다 하니까 다행이에요. 어쨌든 왜냐면 흐름이 산업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메타버스 하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이제 NFT 그리고 그것을 통한 여러 가지 자산들의 뭐 네. 조각조각 사는 뭐 여러 가지 우리 지난번 했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STO가 활성화되면서 예. 한국에서 뭔가 달라지는 것들이 뭐가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 오케이. 확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까 존 디어 사례였지만 저는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많은 기업인들이 한국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모든 전통 산업이 산업 메타버스로 갔으면 좋겠어요. 내년 CES에는 아마 좀 더 확실한 산업 메타버스 사례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는 엄청난 그게 흐름이에요. 이걸 안 하는 기업은 자기 산업에서 도태될 거예요. 자기 산업에서. 이미 지금 하는 산업에서 1등 기업이라도 도태될 거예요. 지금 1등이라도 도태될 거예요. 이거 한 해 안 하면은 당신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청나게 올해 폭발적으로 존 디어가 엄청난 사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과 상관없이 전 세계가 엄청난 이쪽으로 많이 빨리 커질 거예요. 산업 메타버스가. 저는 교육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상자산은 좀 다른 이슈입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면 제 강의 와 들으세요. 제가 강의 안 할게요.
가상자산은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화폐는 다른 내용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돈의 개념이 있잖아요. 이 전통 정유화폐 개념도 들어가고요. 가상자산 개념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게 법제통화, 민간통화, 그리고 퍼블릭, 또 프라이빗, 뭐 복잡한 내용을 다 이해해야 이걸 다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거, 뭐 FTX가 무너져서 가상자산 세계가 없어진다 이런 단순한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상자산으로 분류든 코인으로 불리우든 디지털 화폐로 부르든 핵심은 어디 있냐면 그 화폐가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를 연결시키는 결제도구로 쓰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예. 하여튼 요 STO 관련해서도 그러면은 메타버스하고도 연계가 되면서 네. 상당히 앞으로 한국의 많은 산업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앞으로 계속 추적 관찰, 공부, 거기서 투자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예, 투자도 그렇고 기회가 남보다 빨리 잡을 수 있다. 그러게 뭐 KB증권, 세계 1등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KB증권, 신한투자증권 이런 대형 업체들에서도 이걸 활용한 네. 뭔가 지금 비즈니스 전략 모델을 좀 만들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 앞으로 계속해서 요 지점 공부를 좀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물어봐 주세요. 네, 네. 제가 질문 스킬을 좀 더 네. 갈고 닦아서 네. 정확하게 다음번에 질문해 정확하게 주세요.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게 그 네. 어바인, 네. 얼바인, 네. 네. 이름이 읽지 않아가서 입에 네. 미국 얼바인 대학교의 공대 네. 교수신 우리 안유아 교수님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